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미 고위 당국자들의 사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고개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직접 짚어낸 신인규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미국 조야의 사드 관련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방안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었고 그것도 한국에 와서 물론 주한미군 앞이라고 합니다만 한국에 와서 직접 발언을 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사드 포대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 한 단계 더 앞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였습니다. 예. 자,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른바 삼무 정책입니다. 뭐 협상도 없고 제안도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얘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얘기입니다. 네, 여건이 성숙된다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 예, 우리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제안도 없다는데 미국 정부는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사드 공론화에 우리 정부도 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도 정리를 해보드리죠. 네,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이래서 사드에 대한 압박, 미국 정부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 군데가 이미 후보지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지 미리 좀 살펴보자는 거죠. 아예 그냥 지금 얘기 안 하니까 넘어가겠지. 시간을 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 대표님, 지금 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뭐 미국이 자기네들의 기지에 자기네들의 비용을 들여서 갖다 놓는 것을 우리가 결코 뭐 굳이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것이 뭐 당연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면 먼저 평택 기지에 이제 미군들이 다 옮기지 않습니까? 평택 기지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이제 첫 번째 후보지가 되고 예. 경북 그 칠곡 외관에 예. 미군의 물류 기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두 번째 후보지가 될 것이고요. 평택 외관. 네네.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또 미군이 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이 또 사용하고 있는 대구 K2 비행장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후보지가 될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에 미국이 자기네들 돈으로 뭐 우리가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 생명을 다 지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저도 주장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찬성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예. 이 사드는 미 육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 교범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정말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드의 레이더, TPY-2 레이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레이더가 결국은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서 뭔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파, 즉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죠. 어.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전자파의 영향입니다.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3.6km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허.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지역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5.5km 내에는 우리 비행기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레이더의 5.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허. 그런데 그러면은 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있으면은
남쪽에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6km 내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사람이 거기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되기 민가가 때문에 있거나 뭐 아파트가 있으면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가장 북쪽에 배치해야만이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건너편에는 제가 이 위성사진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평택에 지금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죠. 예. 그래서 4.7km 옆에는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3.6km 내에도 여기 보면 지금 뭐 마을들이 한 네. 서너 개가 마을들이 집단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비롯해서 뭐 조그만 건물들 해서 마을들이 다 있고요. 그러면은 3.6km 내에 이런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 다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평택 기지 내에 또 미군 활주로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전자파 때문에 5.5km 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군 활주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결코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겠네요. 결코 그걸 네. 원하지 않겠죠. 네. 또 평택 기지 전방 11km 전방에 한국 최대의 공군기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산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딱 북쪽 11km입니다. 네. 그러면은 5.5km가 비행기가 제한을 받으면 이 오산 기지의 전투기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평택 기지는 결코 배치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따라서 외관 기지, 또 미군이 있는 군산 기지, 대구 기지는 뭐 알마이업, 뭐 완전히 거기 시내니까 안 되고요.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3.6km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십 세대 또는 몇백 세대를 이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구나. 예. 라고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그동안 여론이 비록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아무 어떤 뭐 대가 없이 해줄 수가 있을까?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예. 네.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 해군기지를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정마을. 미군이 사용하는 이 기지를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만약에 아하, 이거 좀 부지를 심각하네요. 제주 해군기지 15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3.6km의 민간인을 소개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건 15만 평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인균 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입니다. 자, 사드 레이더의 그 전자파가 워낙 강해서 단순히 기기 오작동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된다. 실제로 이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 통화하면은 뭐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바로 전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저도 뭐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통제 구역이 이 사드 레이더가 일본에 2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 대학에서 연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철새 뭐 거기도 환경론자들이 뭐 반대하고 하니까 예. 해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뒤집어 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사드는 이제 뭐 아프리카, 괌 이런 데는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네. 쪽. 그러면 거기는 민가 쪽에다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해놓나요? 일단 사드를 배치를 한 지역을 보면 미국의 서부 사막 지역입니다. 아하. 그리고 괌도 바로 바닷가에 배치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사드를 수입하려고 하는 그 계약된 곳도 카타르 예. 그리고 UAE인데 예. 여기도 사막 지역과 해안 지역 사람이 UAE와 없는 카타르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란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연안
바닷가에다 배치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이 TPY-2 레이더가 2대가 있는데 예. 전부 우리의 동해안, 즉 일본은 서쪽 해안이 되겠죠.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바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민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서해 지역에 배치를 한다더라도 서해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는 그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그 조업을 하는 또 어장이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의 또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는 우리는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더 하면 네.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360도 도는 거지만 사드 레이더는 이제 고정형이고 그렇습니다. 한쪽을 계속 비치기 때문에 이 전자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산 위라든가 네. 그러니까 전자파라는 게 레이더를 쏜다는 건 위에다 대고 쏘니까 맞습니다. 방향을 좀 조절하거나 산 위나 이러면은 조금 달라질 수 좀 영향이 덜하죠. 예. 그래서 사드 레이더가 배치가 되는 데에서부터 5도 각도로 이 전파가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 3.6km 내에 우리 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판단하기는.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 사드를 배치를 만약 한다면 네. 표정의 장소는 어디인가? 제일 좋은 것은 평택에 배치를 하면 충청남북도 수도권 전역이 방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평택이 지금 배치할 수 없죠. 서울 더더욱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기사에 나왔던 것을 보면 미국이 원주, 대구 뭐 이런 데다가 부지 물색을 하러 다녔다 이야기 있지 예. 않습니까? 원주 여기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살죠. 외관, 대구 사람 엄청나게 많이 살죠. 안 됩니다. 따라서 한다면 강원도나 경상북도의 아주 두메산골, 전라북도의 아주 도매산골 정도의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는 그냥 해줄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상당한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도를 하고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신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자 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다면, 그러니까 사드 한미 간의 관계, 뭐 한중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네.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정도의 위험성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그 사드의 여론조사, 사드 찬반 여론조사, 사드 찬성부 좀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 3.6km 내에 있는 민간인을 다 소개를 시켜야 되는 이러한 제3의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데도 찬성이냐라는 예. 네. 것을 묻고 그러면은 찬성하려면 우리 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와 바꾸자. 이를테면 미사일 사거리 협정 한 2,000km 우리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제해 주든지 또 원자력 핵 폐기물 재협정을 일본은 한 90%까지 농축을 하는데 우리 20%만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처럼 하든지 그리고 북한의 SLBM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SLBM을 알겠습니다.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 기술을 전수해 주든지 네. 이런 것들하고 바꾼다면은 우리 국민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